1992년 초여름 서울 동대문 근처 시장의 한 구석. 박금자는 순대국밥집 앞에 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외쳤다. 어서 오세요. 뜨끈한 순대국밥 한 그릇으로 속 풀어보세요. 진한 국물에 야들야들한 순대. 시원하게 드세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순대국은 이미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금자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10개가 채 안 되는 작은 테이블이지만 20년 동안 그녀가 지켜온 소중한 터전이었다. 가게 안쪽 벽에는 남편과 어린 아들 민호의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다. 그 후로 금자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작은 가게를 지켜왔다. 금자 씨, 어제도 민호 때문에 잠 못 잤죠? 옆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가 순대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며 물었다. 그녀는 금자의 20년 지기 친구였다. 금자는 국밥을 담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애가 어젯밤에도 안 들어왔어요. 어디서 또 도박을 하는지 전화기도 꺼져 있고. 아이고, 그 녀석도 참, 금자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금자는 국밥을 김 씨 앞에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내 팔자련이 하고 살아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쩌겠어요. 김 씨는 수저를 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민호도 30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금자 씨가 평생 뒷바라지할 수는 없잖아요. 금자는 대답 대신 조리대로 돌아가 새로운 주문을 준비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에게 민호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상인들과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금자는 기계처럼 순대국밥을 만들고 서빙했다. 손님들이 잠시 끊긴 틈에 그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어 계산을 해보았다. 이번 달 월세, 재료비, 공과금, 그리고 지난주 민호가 빌려간 50만 원까지. 숫자를 보며 그녀의 미간이 깊게 주름졌다. 오후 3시경 민호가 가게에 나타났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않은 듯 지저분했다. 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더니 어머니를 향해 손짓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금자는 손님에게 국밥을 내어주고 아들에게 다가갔다. 어디 갔다 오는 거니? 민호는 어머니의 눈을 피했다. 친구네서 잤어요. 어제는 좀 늦어서. 거짓말이었다. 금자는 아들의 충혈된 눈과 술 냄새가 나는 옷을 보며 금세 알아챘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있어 더 캐묻지 않았다. 배고프지? 국밥 줄까? 아니요, 그보다. 민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돈 좀 주세요. 금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민호야. 지난주에도 50만 원 줬잖아. 그거 가지고 뭘 했길래 벌써. 그거 가지고 뭘 해요? 지금 급하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또 도박이구나. 그냥 친구들이랑 좀 놀다가 그렇게 됐어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금자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대학도 중퇴하고 20대 초반부터 도박과 유흥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중학교 때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한 민호를 위해 금자는 학비와 용돈을 댔고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손을 벌리는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금자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다 문득 멈췄다. 아들의 얼굴에는 어떤 반성도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돈이 필요한 기계처럼 어머니를 대했다. 민호야.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더는 너 뒷바라지할 힘이 없어.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몇몇 손님들이 흘깃 쳐다보았다. 제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세요. 이거 안 갚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금자는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결국 현금 30만 원을 꺼냈다. 아들의 채무 전체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그날 가게 수입의 대부분이었다. 이게 다야. 더는 없어. 민호는 인사도 없이 돈을 낚아채 사라졌다. 금자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게를 닫은 후 금자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동대문 시장 뒤편에 오래된 주택가. 그곳에 그녀의 작은 2층짜리 집이 있었다. 결혼 후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어둠과 적막이 그녀를 맞았다. 민호는 역시 집에 없었다. 금자는 불을 켜고 작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텔레비전 옆 선반에는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밝게 웃는 아이였던 그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금자는 잘 기억할 수 없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잠자리에 들기 전 금자는 베개 밑에서 작은 통장을 꺼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상금이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조금 번 날이면 몰래 이 통장에 돈을 넣어두었다. 이러다 민호가 정말 큰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통장 잔고는 약 1200만 원. 5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금자는 통장을 다시 베개 밑에 숨기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1993년 추운 겨울, 강촌 근처 강변에 위치한 작은 도박장.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에 든 카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벌써 4시간째 게임을 하고 있었고 판도는 점점 커져갔다. 이번엔 이길 수 있을 거야. 민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이미 그날 가져온 모든 돈을 잃었고 도박장 주인 상필에게 빌린 돈마저 날렸다. 상필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사채업자였고 도박장도 그의 사업 중 하나였다. 민호야, 너 돈이 없으면 뭐라도 담보로 줘야지. 상필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위험했다. 형님, 제가 다음에 꼭 다음에는 없어. 집 문서라도 가져와. 아니면 어머니 가게라도.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안 돼요. 어머니가 상필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 연기를 민호의 얼굴을 향해 내뿜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갚아야지. 이제 너 빚이 얼마인 줄 알아? 5천만 원이 넘어. 내일까지 해결 안 되면 너 어머니한테 가봐야겠네. 민호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상상하기도 싫었다. 그의 머릿속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 작은 집이 떠올랐다. 결혼 후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재산인 그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강촌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몇 달 동안 쌓인 도박빚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할 용기도 없었다. 그는 수십 번 도박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어머니가 가게에 나간 사이 집에 들어가 서랍을 뒤졌다. 집 등기 서류를 찾아내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도박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도장까지 함께 가지고 집을 나섰다. 미안해요. 어머니, 이번만 넘기면 꼭 갚을게요. 강촌으로 돌아간 민호는 상필에게 집 등기 서류를 보여주었다. 상필은 흡족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았다. 이거면 되겠군. 하지만 5천만 원을 다 상쇄하진 못해. 3천만 원만 인정해 줄게. 네. 하지만 그 집은 최소 8천만 원은 해요. 상필은 비웃듯 웃었다. 강제 경매로 넘어가면 그 가격의 반도 못 받아. 내가 잘 봐주는 거야. 민호는 항의할 힘도 없었다. 그는 결국 상필의 조건에 동의했고 남은 빚 2천만 원을 갚기 위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어머니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민호는 더 큰 도박에 빠졌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결과는 늘 똑같았다. 빚은 점점 불어났고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주일 후 민호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의 가게를 찾았다. 평소와 달리 깔끔하게 차려입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금자는 평소와 다른 아들의 태도에 긴장했다. 손님이 적은 오후 시간, 그녀는 아들을 가게 뒤편으로 데려갔다. 무슨 일이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어요. 뭐라고? 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종잣돈이 필요해서. 사업. 내가 무슨 사업을? 금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금자는 그제야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내가 내 도장을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민호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어머니는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얼마나 빌렸니? 금자가 마침내 물었다. 3천만 원이요. 뭐에 썼어? 민호는 거짓말을 이어갔다. 친구랑 같이 PC방을 열려고요. 요즘 그게 잘 된다고. 금자는 아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다. 가게 좀 봐줘. 내가 은행에 다녀올게. 그날 밤 금자는 은행에 가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집이 이미 사채업자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민호는 어머니의 도장을 위조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마저 모두 탕진한 것이었다. 은행원은 이미 2달치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아주머니, 이거 불법 대출로 보이는데 신고하시겠어요? 금자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넘길 수는 없었다.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민호의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옷가지 몇 개와 필요한 물건들만 사라진 걸 보니 도망칠 준비를 미리 했던 듯했다. 침대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금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20년간의 희생과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흐느꼈다. 1994년 봄 서울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지만 금자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이미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이제 가게마저 위험에 처했다. 알고 보니 민호는 가게 운영자금까지 빌려 도박을 했고 채권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금자는 사채업자에게 애원했지만 그들은 냉정했다. 아주머니, 그 아들놈이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아세요? 가게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결국 금자는 20년간 운영해온 순대국밥집마저 팔아 빚을 갚아야 했다. 가게를 정리하는 날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그녀를 위로했다. 금자 씨, 우리 집에서 좀 지내다 가세요. 옆 가게 김 씨가 제안했다. 그래요. 방 하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있다가 다시 시작해요. 다른 상인도 거들었다. 하지만 금자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존심 강한 금자는 20년간 함께 일한 시장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 뒤편에 있는 허름한 컨테이너 하나를 월세로 얻었다. 단칸방에 화장실도 없는 곳이었다.
평생 모은 돈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이사한 첫날 밤 금자는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온통 희생의 연속이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번듯한 가게까지 일구었건만 이제 다시 바닥에서 시작해야 했다. 아들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민호는 빚쟁이들을 피해 사라졌다. 몇 주 후 금자는 아들이 보낸 짧은 메모를 받았다. 어머니,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그 메모가 민호로부터 받은 마지막 소식이었다. 금자는 한동안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가끔 시장 친구들이 찾아와 밥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거의 먹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자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다. 슬픔,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어떤 날은 아들을 원망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그가 다치지 않았을지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다. 어느 날 아침 금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늙고 초라해진 얼굴, 푸석한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날부터 금자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다. 돈도 없고 가게도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20년간의 장사 경험과 사람들이 인정한 맛이 있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손수레를 빌려 순대 장사를 다시 시작했다. 처음엔 하루에 몇 개 안 팔리는 날도 많았지만 금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좁은 컨테이너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화장실이 없어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고 물을 길어다 써야 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점차 예전 단골 손님들이 그녀의 손수레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작은 손수레이지만 금자의 순대국밥 맛은 여전했다. 금자 씨, 이제 어디서 장사하는지 알았네요.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맛은 여전하네. 역시 금자 씨 순대가 최고야. 손님들의 격려에 금자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손수레 한 켠에는 작은 저금통을 두고 매일 남는 돈을 조금씩 모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공존했다. 때때로 시장에서 민호와 비슷한 키와 체격의 젊은 남자를 보면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남의 아들이었다. 금자 씨, 민호한테 소식 있어요? 가끔 시장 상인들이 물었다.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직. 하지만 곧 연락 올 거예요. 그녀는 아들을 찾아보려고도 했다. 민호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고 그가 자주 가던 곳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민호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내가 그 애를 뭘 잘못 가르쳤을까? 홀로 지내는 밤마다 금자는 자책했다. 남편이 일찍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는 동안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민호를 그런 길로 이끌었는지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생각이 분노로 바뀌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버릴 수 있지? 금자의 마음속에서는 용서와 분노가 매일 밤 갈등했다. 1997년 IMF 위기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도 금자의 순대 장사는 의외로 잘 되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서민들은 값싸고 든든한 음식을 찾았기 때문이다. 금자는 손수레 장사를 3년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고 마침내 작은 가게를 다시 열 수 있었다. 이전 가게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금잔의 순대라는 간판을 걸고 오픈한 날 시장 상인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다. 금자 씨 대단해요. 저렇게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들 녀석 때문에 그렇게 망했는데 다시 이렇게 일어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민호가 돌아올 테니 그때 보여줄 게 있어야지요. 새 가게를 열면서 금자는 기존의 순대국밥 외에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청양고추를 넣은 매콤한 순대볶음과 깻잎을 듬뿍 넣은 특제 순대국이 특히 인기였다. 그녀만의 특별한 비법으로 만든 음식들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장사가 잘 되자 금자는 작은 노트북을 구입해 요리 레시피와 가게 운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컴퓨터 앞에서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색했지만 시장 옆 동네의 작은 PC방에서 도움을 받아가며 점차 익숙해졌다. 아줌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양한 요리법이 나와요. 아르바이트생이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금자는 새로운 지식에 목마른 학생처럼 열심히 배웠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민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은 후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 사업적으로도 더 치밀해졌다. 매달 가게에서 번 돈으로 조금씩 저축을 했다.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다. 다시 한번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만드는 것. 1999년 말 금자의 가게는 동대문 시장에서 꽤 알려진 맛집이 되었다.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직원도 한 명 고용했다.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지만 금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아들 민호는 5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가끔 잠들기 전 그녀는 여전히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았다. 그 시절 민호는 순수한 웃음을 지닌 아이였다. 금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생각했다. 너무 많은 사랑을 준 것인지 아니면 부족했던 것인지. 아들아, 어디서든 밥은 먹고 다니니? 2002년 여름 한일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어느 날 금자의 가게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혹시 박금자 여사님이신가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20대 후반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무슨 일로? 저는 서민정이라고 합니다. 민호 오빠와 잠시 같이 살았어요. 금자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5해 만에 듣는 아들의 소식이었다. 인호가 어디 있나요?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오빠는 지금 강원도 교도소에 있어요. 사기죄로 1년 정도 더 있어야 해요. 금자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아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왜 연락도 없었는지.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금자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민정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어서 앉아요. 뭐라도 먹을래요? 민정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오빠가 쓴 편지예요. 저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님께 전해달라고.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민정도 따라왔다. 어머니께, 어머니, 이렇게 글로나마 연락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을 망쳐버린 못난 아들입니다. 지난 5년간 저는 도박과 사기를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와서야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출소하면 꼭 찾아뵙고 제 잘못을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진 빚을 모두 갚겠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불효막심한 아들 민호 올림.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정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민호와 민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2년 전에 만났어요. 저는 그때 카지노에서 일했고, 오빠는 단골 손님이었죠. 서로 좋아하게 되어 같이 살았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오빠가 점점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고, 결국 카지노에서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빙자해 돈을 가로챘고, 금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거군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저도 속았어요. 오빠가 얼마나 심각한 도박 중독인지 몰랐거든요. 금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표정이 굳어졌다. 민정 씨, 솔직히 말해봐요. 민호가 당신에게 부탁한 것은 편지만 전하는 게 아니죠. 민정은 놀란 듯 금자를 쳐다보았다. 금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돈이 필요해서 왔죠. 민호가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출소 후 새 출발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민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빠가 교도소에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금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민정은 당황한 듯 변명했다. 하지만 오빠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출소하면 정말 새 사람이 될 거라고. 금자는 손을 들어 민정의 말을 멈추게 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갑게 변해 있었다. 민정 씨, 내 아들이 누군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민호는 거짓말쟁이에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왔어요. 자기 어머니까지도. 금자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거 가져가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민호에게 전해주세요. 더 이상 어머니를 찾지 말라고. 민정은 놀란 눈으로 금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느라 바빠요. 먼저 가보세요. 민정은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다. 금자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날 밤 금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민호를 기다리지 않기로. 이제부터는 2003년 봄 금자는 큰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동대문 시장의 작은 가게를 그만두고 강남에 새로운 가게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테헤란로 근처 오피스 빌딩 1층에 작은 공간을 임대했다. 금자 씨, 여기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데 괜찮겠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금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는 더 큰 도전을 해봐야 할 때예요. 그녀의 새 가게는 금잔의 수제 순대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동대문 시장의 허름한 가게와는 달리 모던한 인테리어와 깔끔한 주방 시설을 갖추었다. 메뉴도 기존의 순대국밥에서 다양한 퓨전 요리로 확장했다. 트러플 오일을 살짝 뿌린 특제 순대볶음, 송로버섯을 넣은 프리미엄 순대전골, 깻잎 페스토를 곁들인 순대 샐러드.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점심시간에 근처 오피스 직원들이 맛을 보고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특히 금자의 대표 메뉴인 엄마의 비밀 레시피 순대국은 큰 인기를 끌었다. 6개월이 지나자 금자의 가게는 예약이 없으면 점심시간에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 되었다. 그녀는 직원을 3명으로 늘렸고 주방 보조들도 고용했다. 금자는 변해 있었다. 예전의 수줍고
소박한 시장 아줌마에서 세련된 사업가로 변신했다. 그녀는 짧게 커트한 머리에 단정한 정장을 입고 가게를 운영했다.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경영 감각도 날카로워졌다. 아줌마, 이 가게 프랜차이즈로 확장해 보세요. 저희가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제안했다. 금자는 그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수락했다. 2005년까지 금잔의 수제순대는 서울 전역에 8개 지점을 둔 작은 체인점으로 성장했다. 금자는 이제 직원 30명을 거느린 CEO가 되었다. 그녀의 연 매출은 10억을 넘었고 언론에서는 그녀를 순대로 성공한 자수성가 여성 CEO로 소개했다. 성공은 금자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것은 아들 민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에 대한 미해결된 분노였다. 금자는 민호가 언제 출소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사립탐정을 고용해 민호를 찾아냈다. 그는 출소 후 부산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여전히 도박을 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사람이 어머니를 찾았나요? 금자가 탐정에게 물었다. 아니요. 어머니에 대해 알아보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부르며 우는 모습은 봤다고 합니다. 금자는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2007년 가을, 금자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다. 한 방송사에서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며 그녀를 섭외한 것이다. 박금자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셨는지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금자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이 불편했다. 특히 민호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출연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50대의 나이에 바닥에서 시작해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를 일군 금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다큐멘터리에서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가게를 운영하며 겪은 어려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선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박 대표님,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어떤 심정이셨나요? 진행자가 물었다. 금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절망했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국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방송 이후 금잔의 수제순대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각종 언론에서 그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고 금자는 사업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여성 창업자들에게 롤모델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자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였다.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소리만 내며 전화기를 쥐고 있었다. 어머니, 저예요. 민호. TV에서 어머니를 봤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금자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다.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해요.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금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호를 만났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다. 마른 체격에 볼록 나온 뱃살, 이마에 주름과 흰머리가 섞인 모습은 40대 초반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어머니.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금자는 그를 응시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차분한 표정이었다. 어서 앉아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는 어머니의 사무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금자는 커피를 한 잔 따르며 물었다. 무슨 일로 왔나요? 민호는 당황한 듯했다.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요? 금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컨테이너에서 살 때는 찾아오지 않더니 내가 TV에 나오고 성공했다니까. 그제서야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도 없었나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민호는 변명했다. 몇 번 시장에 가봤어요. 하지만 이미 어머니는 떠나신 후였고 그 후로는 어디 계신지. 금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들아,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네가 출소한 후 어디서 무얼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뭐니?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빚을 좀 졌는데.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얼마나 필요하니? 5천만 원만 있으면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번에는 정말로요. 금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이 내려다 보였다. 민호야,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는지 알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나를 버린 후 나는 완전히 바닥을 쳤어. 모든 것을 잃지. 집도, 가게도, 자존심도. 금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사실은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는 것을. 그녀는 민호를 향해 돌아섰다. 너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나를 눈멀게 했어.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금자는 서랍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그녀는 천천히 수표 한 장을 작성하고 민호 앞에 밀어두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다. 이거 가져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어떤 조건이요? 이 돈을 받는 순간 너와 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나는 너의 어미가 아니다. 2번 다시 나를 찾아오지 말고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거라. 민호는 충격에 빠진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선택해라. 민호야, 이 돈을 받고 영원히 사라질 건지 아니면 빈손으로 돌아갈 건지. 민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수표를 집어들었다. 금자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갔다. 그녀는 아들이 잠시라도 망설여주기를, 수표를 거절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기를 바랐다. 하지만 민호는 수표를 주머니에 넣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금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가세요.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금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10년 금잔의 수제순대는 전국에 30개의 가맹점을 둔 중견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금잔은 이제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제2의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자는 재단 설립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삶은 바쁘고 충실했다. 주중에는 사업을 관리하고 주말에는 재단 활동을 했다. 가끔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자는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어젯밤 부산 해운대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남성이 도박빚으로 인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박모 씨로 확인했으며 화면에 비친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속에서도 금자는 그가 민호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부산으로 향했다. 장례식장에는 몇 명의 조문객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금자는 민호의 영정사진 앞에 묵묵히 서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날과 똑같은 공허함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혹시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물었다.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금자는 부산의 호텔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슬픔? 후회? 아니면 해방감? 그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금자는 민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었다.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자랑스러움, 그리고 점점 빠져들었던 도박의 늪. 아들아, 금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널 구해줄 수 있었을까? 물론 그 대답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금자는 서랍에서 민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늘 지갑에 넣고 다니던 사진이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민호의 모습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장례식장에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민호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용서해라. 민호야, 엄마도 너를 제대로 구해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왔구나. 금자는 민호의 유골함을 들고 해운대 바다로 향했다. 썰물이 시작되는 시간, 그녀는 조용히 민호의 유골을 바다에 뿌렸다. 이제 편히 쉬렴. 서울로 돌아온 금자는 더욱 열정적으로 재단 활동에 몰두했다. 특히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녀의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2015년 금자가 70세가 되던 해,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조용히 은퇴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작은 집을 마련해 혼자 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텃밭을 가꾸고 시골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어느 봄날, 금자는 자신의 작은 정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이구나. 금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고,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실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했으니. 멀리서 산새 소리가 들려왔다. 금자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슬픔도 분노도 후회도 모두 지나간 뒤 그녀는 마침내 참된 행복을 찾았다. 그것은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수이자 선물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복수는 결국 분노가 아닌 자기 사랑과 성장이었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한 인생의 반전이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자처럼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